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토픽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저는 안보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강의할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워낙 문제가 심대하고 이게 지금 국민들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심대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토의를 거쳐서 저 사람들이 추진해 온 것을 드러낸 상황인데,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 이희천 교수는 얼마 전에 이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격리되어 있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저도 이 책을 쓸 때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 이름은 아예 넣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안보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내 이름 들어가는 게 쉽다 해서 사실. 그러나 저도 깊숙이 관여를 했었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다음으로 두 번째 얘기를 드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공부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왜 두 개가 한꺼번에 하냐면 맥락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두 개의 맥락이 지금 집권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똑같은 목적이 거기 다 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한 80분 정도 강의할 것 같은데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하라 그러면은 제 주제가 하라 그러면 한 사나흘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뭐 몇 명 없는데 앉아서 하시면 어때요? 그럼 제가 편하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토픽 주민자치법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김명배 의원을 위시한 19명, 그 무소속 한 명이 끼어있고 18명은 더민당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1월달에 발의가 됐는데, 이게 그 발의된 배경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국의 좌파운동을 한번 훑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이 NL과 PD가 생겨나서 본격화됐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NL이 PD를 물리치고 사실 온 사회 주도권을 다 잡았다.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90년 초반에 사실 동북 공산권이 붕괴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죠. 이때부터 사실은 이 진지전 양상으로 가죠.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 뭐 다 아실 겁니다만, 한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주 장구한 세월을 놓고 이제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는 참 이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조계, 뭐 문화계, 체육계 곳곳에 그냥 들어가서 또아리를 다 털고 어느 순간 이게 빛을 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미 1990년대부터 공동 어린이집, 공동 소비, 소위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기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도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주민들끼리 뭐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뭐가 나쁘냐는 가볍게 보고 있는 사이에 계속 이 세력을 키워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주민자치법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잉태되어 온 문제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요.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본격화됐죠. 아마 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지원을 해서 생겨난 협동조합 숫자가 한 1000개는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다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그 안에 하나를 하고 들어가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누리는 이 부를 누리고 뭐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는 그 개개인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거 괜찮구나 하고 그냥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는 타가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아준다. 그런데 물론 타가소는 서방 세계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타가소하고 서방의 타가소가 뭐가 다르냐면요. 북한의 타가소는요,
부모를 제일로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고 어머니 수령을 따르는 혁명 토사를 기르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할 때부터 수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걸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참 효도와 사랑 이런 걸 배우는 데가 아닌데 서방 국가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주도한 사람들의 동기가 좌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전혀 일반 국민들이 생각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우리 잊을 수 없죠. 청와대에서 그 무슨 양구전 개헌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다 끌어모아서 연구한 결과 우리의 개헌안은 이거다 하고 내놨습니다. 그 개헌안 내용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허무는 내용이 거기에 속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헌을 통해서 한방의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그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율자를 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우려를 표명하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물어서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곧바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네. 개헌은 잠시 미뤄두고 꼭 헌법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법 만드는 것도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 금년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금년 초에 이것도 개헌 포기하고 바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텀을 또 띄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주민자치기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미 대한민국 수백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장 직선제, 군수 직선제, 이게 시범실시라 그러면서 수백 군데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국민들은 몰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 몰라요. 직선제라는 것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얘기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말하는 직선제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들어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80년대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대학의 동창회 말입니다. 보통 대학교 동창회, 총동창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하시느냐 하면 재력도 있고 발도 넓고 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신 분 중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동창회장을 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뽑힌 총동창회장은 크게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실화입니다. 모 대학 동창회에서 운동권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자. 총동창회장을 직접 투표를 뽑아야지. 이게 뭐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해서 직접 뽑아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총동창회장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이 집념을 가지고 참석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동창회 모임에 잘 안 가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이념적으로 또 똥뭉친 젊은 사람들이 와 때를 지어서 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뽑히는 거죠. 완전히 이게 소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논리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념적 목표가 뚜렷하고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면 그 그룹이 전체를 주도하는 겁니다. 소위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 명분 아래 바로 그런 걸 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자, 이 법안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겠고, 이 법안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며칠 후에 이 국회의장에서도 수정된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방자치제 저쪽 게 아니고 우리 걸 하자고 올리는데 그 내용은 이 더민당에서 낸 발의안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들을 상당히 제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민당에서 낸 저거는 더민당 의원들이 낸 게 아닙니다. 지금 저 4.15 총선 이후에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이 법안 만들거나 개정한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개 넘죠. 예? 1000개. 1,400개 정도 되잖아요. 2,000건 발의했어요. 예, 그 발의를 그렇게 했고, 그 1,400개 정도 채택이 돼. 저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두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게 무슨 백돌 공장에 백돌 하듯이 소위 사회주의 성향의 독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국민들은 까맣게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의원들이냐? 의원들은 지가 사인한 법안 내용 모릅니다. 밖에 있는 좌파 브레인들이 오래전부터 기억했는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만들어서 계속 주문하는 겁니다. 벽돌 공장에 벽돌 주문 계속 주문서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주문서 보고 그냥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1400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국힘당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무신경하고 이 독소 조항들을 뺐다고는 하지만 더민당이 만든 저 치밀한 법안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조절하고 그리고 저 틀을 그대로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 더민당이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계속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참 위기의식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과정이고요.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안에 그 개헌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려고 했던 일들이 소문들이 있거든요. 개헌을 우회하고 이 법안을 낸 거거든요. 1조에 사망을 추가해서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분권형. 예. 그럼 제4조에 제일 문제 많았던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이게 헌법 제4조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유를 떼면 인민민주주의도 좋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하여튼 저렇게 추진했고 제10조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개정안을. 이 정부가 출발하고 길거리마다 붙었던 구호 사람이 먼저다. 그 기억하시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북한. 주체 사상에서 나왔죠. 네. 헌법에 있어요. 네. 주체 사상을 공부하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 인민이 먼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알고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은 참 섬뜩함을 느끼는데 일반 국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경찰청장과 이 지방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뽑는다. 이게 지금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쪽 동네 경찰청장과 저쪽 동네 경찰청장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 협력이 됩니까? 국가에 무슨 변란이 일어났을 때 강력한 중앙 통제 체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경찰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박살내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종류와 세율을 만들어서 제정할 수 있다. 아니,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 모르십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뗄 수 없다. 기본이 그런 거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권한은 의회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방단체마다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매기면 이건 대한민국 그냥으로 조각조각 나는 거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개헌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히니까 전략적 후퇴하고 다 집어넣고는 지금 이제 1년 쭉 기다렸다가 지방자치 기본법이라는 걸 내놓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여기에 뭐 조항이나 이 말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골격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문제 있는 컨셉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1조의 삶의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목적을 제1조에다 적어놨는데 저게 좋은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 주민의 삶의 질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회주의 혁명 수반이 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조직을 그라스루트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저런 결론이 나옵니다. 2조에는 기본 원칙,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민주성
이게 참 정말 머리 아픈 얘기예요. 독립성이라니. 그럼 이 그라스루트 차원, 소위 읍면동 차원의 단체가 독립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면 중앙정부는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의 압제를 거쳤던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로만 생각되지만 사실 여기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성, 저게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주권은 주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이념과 목표의식을 가진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그 집단이 다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들의 함정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국가와 지자체, 그러니까 현역, 지금 국가와 우리 현 헌법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뭐 도, 시, 청 이런 것들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 주민자치회, 그냥 제가 줄여서 자치회로 하겠습니다. 이 자치회에다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지원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땅도 주고 무상 임대도 해주고 전폭 지원을 하고 5년마다 정부 중앙정부는 이 단체를 어떻게 지원할지 5년마다 계속 지원 계획을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강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자치회의 직무 보십시오. 이게 풀뿌리 자치 활성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풀뿌리 자치화를 통해서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이 얘기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치회가 지자체는 아닙니다. 지금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자체는 지금 기존에 지금 법에 따라 존재하는 지금 우리 단체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자치회는 지금 일부이 만들려고 하는 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가 노동, 또 여기에 인권, 환경, 복지 등에 관해서 이걸 준수를 하라는 얘기는 그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서 때리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 자치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정교조와 민노총이 핵심 주도 세력이 될 것이 그냥 100% 뻔한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다룰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미네이트 할 겁니다. 다미네이트 할 겁니다. 굉장한 독소조합입니다. 굉장한 독소조합입니다. 주민의 자격, 정말 더 머리 아픕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주민이라는 것이 그 동네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만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 플러스 거기에 있는 직장에 있는 직장 직원들, 또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거기에 등록돼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몽땅 다 주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동에 살면서 B동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럼 저는 B동에도 주민이고 A동에도 주민입니다. 여기에서 이 확고한 목적과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정교조, 민노총,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떼지어서 다 뭉태기로 활동할 겁니다. 단체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총회라는 것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총회가 열려서 뭘 하면 농촌에서 밤에다가 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정책 선생들은 뭐 알아서 꼬치꼬치 따져서 그건 안 되고 이건 된다고 손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주도하는 세력이 다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이죠. 네, 인민재판이죠. 자, 이렇고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보면요, 신념, 종교, 인종, 세대, 학력 이런 데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요. 저기에 굉장히 위험한 말을 싹 묻어놨어요. 신념? 아니, 신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이제는 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종? 지금 이 법에 의하면
한국에 와서 이미 여기에 한 20만 명 중국 사람들 국적 얻어가 이번 선거에도 다 가서 활동하고 다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 똘똘 뭉쳐서 활동할 것이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중국 사람, 뭐 동포들도 있지만 그 중에 그런 사람일수록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 주도하도록 그냥 다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 차별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정말로 참 소스라치게 놀라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총회. 네. 자, 이 중국의 양회라는 거 아시죠? 또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아시죠? 이게 다 거수기 기관인 거 아시죠?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조선노동당이 독재를 하고 그 조선노동당이 이 정책을 결정하면 최고인민회의 가서 이렇게 전부 다 박수치고 이거 듣는 거 아시죠? 사진에. 그게 이거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예요. 예,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말로 거수기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서 주민 세율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회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과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단일 국가의 모습이 아니죠. 연방 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 중에는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연방 국가가 됐는데 연방 국가도 나쁘지 않느냐, 나쁘지 않지 않느냐. 뭐 조그마한 스위스도 연방 국가고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다 연방 국가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단일 국가가 만들어졌다가 그 국가가 다시 연방으로 가서 나라의 분열성을 오히려 가세한 증가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제 국가들은요, 그 연방제로 그렇게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연방제가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 때문에 연방제를 한 겁니다. 단일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특히 그것도 한국처럼 조그마한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뭘 하면 영이 통하지도 않고 다 동네마다 지 맘대로 다 결정하는 이런 조각조각 난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밑에 산하조직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분회와 분과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회는 뭐냐면요. 우리 읍면동 밑에 이 통 있잖아요. 통장 반장이 있고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마다 동마다 또 이렇게 뭐 반이 있잖아요. 그죠? 이와 유사한 이 말단 밑에 있는 하부 말단 조직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네. 분과는 뭐냐면요. 이슈별, 아젠다별 모임체를 만들 수 있다. 노동, 예술, 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게 정말 참 머리 아픈 얘기죠. 그러면은 민노총 같은 사람들이 노동을 쥐고 흔들겠죠. 문화는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좌파 문화 예술인들이 쥐고 흔들겠죠. 그다음에 통반을 또 조직을 두면 지금 지금 헌법에 따라서 존재하는 단체 체계와 그 밑에 뭐 통반장하고 같은 단위의 조직이 2개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복 혼선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이 자치회가 막강한 권한, 혁명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 기존의 조직은 그냥 바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허물어지게 맥도 못 쳐요. 맥도 못 쳐요. 기존의 반장 통장하고 이쪽에서 만드는 반장 통장은 권한 자체가 달라요. 이제 지금부터 무슨 권한을 갖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보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 10조 공무원 출석 요구권과 그 다음에 정보 수집권. 자치회가 중앙에 있는 공무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속한 청에 지역 단위가 있잖아요. 중앙 무슨
경찰청 같으면 또 지방경찰청이 있잖아요. 그 지방경찰청 사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다 와야 됩니다. 소환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권, 이 정보는요,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다 이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여기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 주민등록 번호니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지난 총선 때 그 QR코드 같은 것들이 상당한 부정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아마 이 친구가 지난 선거 때 누구 찍은지까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주알 고주알 싹 그냥 사람을 밟아벗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겠다는 거죠. 자치회가 다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이 세계에 이런 조직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이 공산당 국가, 공산당 시절 아니고는 이런 사례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민주주의로 직접 사람들 주민이 투표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그렇다 하고 또 따라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천 교수의 저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여기가 온 건 아닙니다. 듣고 또 전파하셔야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저게 그 대학교 총학생회를 이 주사파 애들이 장악했던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요, 똑같죠. 똑같죠. 그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네, 분과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나는 왜 중학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똑같죠. 그럼 이제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국이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고 이 사무국이 다 심부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아니 우선 사무국 직원의 신분부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 그러면 공개 경쟁에서 뽑느냐? 그게 아니고 자치회에서 추첨하게 되겠습니다. 추첨하게 되겠습니다. 추첨. 추첨이 아니라 추첨이 아닙니다. 잘못 썼습니다. 제가. 추천입니다.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임명. 사실상 임명이죠. 그죠? 추천하면 그 도지사, 군수 이런 소위 기존의 지자체 당들은 요식 행위로 그 사람들이 임명합니다. 그 임명은 요식 행위고 추천권은 지자체가 자치회가 가지는 겁니다. 이 사무 직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사실상 이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그 주민총회 말씀도 드렸고 지금 이제 사무국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총회 의장은 어떻게 뽑고 사무국의 장은 어떻게 뽑고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다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가 한번 보십시오. 저항이 거실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싹싹 그냥 뒤로다 이렇게 또 빼놓은 겁니다.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당한테 구청장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 사는 누구 신원 좀 가져오시오. 그 신원조회를 한다. 그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낸다. 그런데 좌파가 주도하는 단체에서 신원조회가 어떻게 활용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어서 안 돼. 이렇게 활용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권력이고요. 권력이고 특히 이제 사무국 구성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 정작 가장 민감한 문제는 빼놨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그 직원들한테 공무원으로 대접해 보장하도록 해놨고요. 이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3년이면 3년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대접한다는 건데 이거는요 그 좌파 단체들한테 자기들 패거리한테 막 풀어먹일 겁니다. 이번에 네가 그동안 고생했지 한 3년 먹고 살아. 그리고 또 다음 그리고 이 조직을 나쁜 마음을 먹고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 좌파 단체들을 육성하고 좌파 분자들을 키워내는데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제가 이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는요 재정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재정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재산, 땅 이런 것들을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저가로 판매하거나 해야 돼요. 요구하면 다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치회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도 가지고 엄청, 이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좌파 산천을 육성하고 빨간 사람들 키우냐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요, 그 소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서 성공해서 땅 사고 부자 된 사람들 세금 폭탄 막 드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을 동기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럼 국가에서 팔라고 그러면 팔아야 돼요. 예, 자체에 팔고 개인 사유재산이 사실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고요. 땅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시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무뎌지고 없어지면 노력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없어지게 돼 있고 일자리도 없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모두가 못 사는, 모두가 배고픈 사회를,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지금 그 길로 가는 길목인 겁니다. 이게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중앙정부는 매 5년마다 이 계획을 계속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골격과 함정들을 웬만큼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총평,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저는 네 가지라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안은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거부할 수 없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마을 잘 살기, 가꾸기, 뭐 주민의 삶의 질,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쓰고 있지만 그 실상은 악용을 한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현 체제를 와해시켜 나가고 중앙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파괴해야 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국민들이 유발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얘기들은, 표현들은 다 빠져 있고요. 아까 뭐 사무국장, 뭐 주민총회 의장 이런 데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듯이 비켜놓고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것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일단 이 법이 채택이 돼서 입법이 되고 나면 저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뭘 할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입맛에 맞는 대통령령을 제정을 할 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이 아주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넘어설 수 있는 선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요 선은 다음에 넘어선다. 이렇게 계속 우회도 하고 단계도 정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018년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이후로 바로 우회를 해서 이미 전국 각지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비슷한 행동들을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수백 군데에서 이 시범 실시, 직접 민주주의 시범 실시 이래가지고 동장 직접 선거를 뽑고, 그럼 뽑고 나면요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다. 그러면 기존에 이 지방관청에서 그거 뭐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이 동장해야지 임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군산 같은 데는 군산 관내 전체가 다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직접. 근데 직접 민주주의에서 뽑았는데 위에서 지자체 장이 안 돼. 이렇게 할 경우는 없죠. 그렇게 못하죠. 힘들죠. 이미 많이 먹혔다. 이미 이 사람들의 의도가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옷은 가랑비를 맞고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손학비가 와서 옷을 완전히 적칠 날만 남았지 이미 가랑비는 많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념해야 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식인들, 야당,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해온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생산해낸 그 법안들, 그리고 그 법안을 받아서 그냥 보지 않고 도장 막 찍는 집권 세력의 소위 의원들, 이 체제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돼야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협동조합법 같은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들어서 박원순이가 저렇게 많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냥 주민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소비하고 같이 생산해서 덕을 보자. 그거 좋은 일이네. 이렇게 한번 생각했지만 저 사람들은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컸다. 박근혜 정부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시범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실질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토양을 닦아줬습니다. 그것도 무사안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다 해준 겁니다. 얼마나 이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이 엄청난 일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우파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반성해야 된다.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중도로 좌클릭해서 지금은 중도 자탕 정당이 되어서 물론 그 당 안에도요 우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회색지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당의 정체성은 중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펄펄 뛰지 않는 사람들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힘당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 만나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그런 것이었나 그런데 뭘 할지는 지극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 쪽에서 낸 안이 또 제가 있다고 그래서 않습니까? 거기에 서명하신 분은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낸 법안이 저쪽 걸 제대로 읽어보고 한 거냐? 이게 지금 독소 조항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장단 맞춰주는 거 아니냐? 저 틀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봤느냐? 아니고 그래요? 그 동료 의원이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그냥 관리해서 서명해줬다고 이름 얹었다고 이런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최근에요, 어떤 분이 이희철 교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저희와 같이 우파 운동을 해온 지식인이 강력한 반대를 했어요. 이게 강력한 반발을 올렸어요. 이건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또 싸우면 우파끼리 또 분열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반박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 이천 교수가 이 책을 쓴 것은 공산주의를 잘 모르고 쓴 것이다. 이 반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천 교수는 국정원 교수였고요.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산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웬만큼 알지만 이런 반론이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반론이 왜 나왔느냐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이게 정말 더 어렵습니다. 이 법 어디를 읽어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내용 조항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얘기하고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상식 밖의 반론이고요. 세 번째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을 읽어보니까 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주는 말 그대로 즉 그 주민들의 의결권을 100% 존중하는 기구인데 이거는 북한의 인민위원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밑에 말단 세포 조직들이. 근데 이거는 반대로 중앙하고 무관하게 주민들이 직접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민주주의도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죠. 우리 도 대표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책을 쓸 때 우리가 그거 모르고 썼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존재하는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구축된 정부 조직입니다. 이 정부 조직을 흔들기 위해서는 정부를 능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엄청 말단에서 자결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이런 조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조직이 지금 기존의 정부 조직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당연히 다시 충성하죠. 이 조직은 대한민국의 이 형체를 허물 수 있는 과도기적인 조직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북한군이 전라도 땅에 내려와서 인민위원회 만들고 다 했잖아요. 예? 이거 다 우리 모르고 쓴 책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진짜 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완전 거꾸로 그거 다 우리 아는 거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반론을 하셔서 모습이 유동열 교수님 같은 거. 아닙니다. 제 얼굴을 가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르고 아닙니다. 예. 그래 하여튼 참 곤혹스러워요. 다시 이걸 가지고 이 반론을 해서 우파 분열 이런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